네, 1주차 강좌 세 번째 시간을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교시와 2교시 내용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소화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혹시 들으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카톡이나 밴드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질의와 답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의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배우게 되는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그런 데이터와 관련되는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몇 가지의 모습을, 실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데이터 과학과 관련 것들은 늘 접하는 그런 내용들이구나. 그런 것들이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그런 것들을 몇 가지 더 최신 모습으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데이터 과학 또는 그 통계학 또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 그런 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량을 길러야 되는가, 그런 얘기들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슬라이드 보면은 마케팅과 CRM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 얘는 과일 가게 아주머니와 동네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아직 동네 사람들이 없네요. 제가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과일이 쭉 팔려고 하는 주인이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딸을 데리고 이렇게 과일을 사러 온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그 과일 가게 주인이 영숙이 엄마 사과 사러 오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과일 가게 주인은 우리 과일 가게 과일을 사러 온 사람이 영숙이 엄마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요. 또 특히 사과 사러 오고 있구만 라고 짐작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동네에 과일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 안 되면 누가 무엇을 사러 온다든지에 대한 그런 관심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면 사과를 좀 많이 갖다 놓으면 되고요. 바나나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걸 좀 더 많이 갖다 놓으면 되고요. 이런 특징적인 그런 그 과일을 준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확대해서 롯데마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집 근처에 있는 롯데마트 이런 데 가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보면은 굉장히 손님들이 많고요. 물건들도 많습니다. 누가 뭘 사러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객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물품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만큼 사러 오는지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팔린 그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쭉 기록을 해서 그것을 잘 분석해 보면은 토요일 날은 부부가 많이 와서 일주일치 자기 집에 필요한 장을 보러 가는구나. 이런 특징들을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맞게 상품을 진열하고 또 판매를 하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마케팅 활동이고요. 그런 것들이 고객과의 관계를 내가 잘 관리해 나간다. 그래서 CRM이라고 하는 것은 커스터머, 고객, 릴레이션십, 관계, 매니지먼트, 관리를 한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와 관련되는 CRM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근거는 바로 고객들이 물건을 산 기록들, 그런 데이터와 그 고객의 신상 정보, 이 사람이 몇 살이나 됐는지, 어디 사는 사람인지, 또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등등 이런 것들을 종합화해서 그런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그거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활동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기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데이터 종류는 하나의 예를 이런 걸 여러분들 살펴볼게요. 은행이라고 해보세요. 은행에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뭐 현금 카드나 체크 카드 같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 필요한 이래 돈을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은행하고 내가 거래를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돈을 갖다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은행하고 내가 거래한 겁니다. 이런 거래 데이터들이 쭉 쌓이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그런 것들을 사회에서는 또는 기업에서는 거래 데이터를 트랜잭션 데이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용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은행에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다 뭐라고 그래 적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도 적고 사는 주소도 적고 또 성별도 체크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적고 뭐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이런 거 쭉 적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속성과 관련되는 신상과 관련되는 변수들인 거죠. 그런 것들이 같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활용이 많이 되는 분야는 보면 고객들과 이렇게 접촉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뭐 금융 쪽이 그렇죠. 은행도 그렇고 뭐 카드사도 그렇고 보험사도 그렇습니다. 또는 여러분들 휴대폰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사가 또한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 물건을 사고 주고받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 백화점도 있고요. 뭐 마트도 있고요. 아니면 편의점도 있고. 이런 데는 뭐 무지막지하게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는 거죠. 그런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기업에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는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데이터 내에 있는 의미 있는 정보나 지식을 잘 만들어내서 그것을 기업의 경쟁력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지금 현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로서 등장되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 과학이나 데이터 사이언스나 데이터 분석이 절대적으로 지금 현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의 비즈니스 영업에 활용한 그런 사례가 국내 한 일간지 신문에 기사화된 내용을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카드와 관련되는 거고요. 이 사례는 보시면 알지만 삼성카드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고요. 고객들을 갖다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결과인 거죠.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 집 근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부모님하고 식사로 가면은 어느 음식점 가면은 이렇게 식사하면은 뭐 삼성카드로 결제 시 뭐 10% 할인해 줍니다. 아니면 쿠폰을 드립니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그런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그 카드 기록이 남고 그것을 카드사의 정보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음식점에 오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 카드 사용 패턴 이런 걸 분석해서 기업의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이 사용한 기록을 정보로 사는데 그만큼 비용을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잘 가는 단골집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이 카드사는 이런 걸 여러분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 업체들하고 카드사가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그런 마케팅을 실시해서 매출을 크게 올리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 기사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어놨죠. 이래 보면 특히 맨 좌측에 보면 젊은 직장인형 그러면 직장 주변에서 주로 점심이나 저녁 식당을 이용할 때 주로 카드를 쓰는구나. 뭐 이러고 또 맨 우측에 보면 신세대 남편형 그러면은 평일 저녁과 주말에 주로 외식할 때 이렇게 카드를 쓰는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요. 또는 반문화형 이러면 심야 시간에 뭐 유흥 관련한 그런 대출을 많이 하는 고객들이고 현금 서비스 이런 걸 되게 선호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고객들을 이렇게 그룹화해 가지고 그거에 맞는 그 유형에 맞는 그런 어떤 사용 패턴을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비즈니스에 연결하는 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카드 기록을 가지고도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기업의 비즈니스에 영업 수익이 될 수 있도록 크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 이사의 보편적인 모습이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방금 전에 이루어졌던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비즈니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활동들인데요. 그런 걸 종합화해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이제 인텔리전스는 지혜라고 하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러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여러분들 슬라이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5쪽에. 그래서 거기 보면 SAP라고 하는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이죠. 또 오라클이라고 하는 기업도 굉장히 큰 기업이고요. 세 번째 세스라고 하는 건 미국에 본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직접 가봤는데 시설이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징이 직원 하나하나가 전부 사무실이 하나하나 따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스의 한국 본사가 세스 코리아라고 하는 게 이제 강남역에 여러분들 실제로 있고, 여러분들 선배 중에 그런 세스 코리아에 취업해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BM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위에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최근에 더 각광을 받는 기업 그러면 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구글 이런 데입니다. 페이스북 이런 데입니다.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사 뭐 이런 데인 겁니다. 그리고 국내로 보면 뭐 네이버 이런 회사, 다음 카카오 뭐 이런 데가 전부 이와 관련되는 일을 통해서 영업을 창출해서 회사를 키워나가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와 관련되는 기업들은 무궁무진하게 많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현 시대의 많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의미 있는 정보와 지식을 발견해서 그 기업의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데이터 사이언스트 또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성장을 해서 이와 관련되는 기업에 가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통찰하는 그런 능력들을 기르는 것이 현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요구되고 있는 인력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 슬라이드까지 이래 보면요, 뭐 은행에서 돈을 거래한다, 물건을 몇 개 샀다,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수치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얘기를 주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것들을 우리가 정형화된 데이터, 수치 분야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얻어지는 분야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래서 수치가 아닌 비정형화된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비수치 분야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슬라이드에 보면 데이터의 구조화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얻어지는 무궁무진한 데이터 중에 수치와 관련되는 데이터는 5%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 수치 데이터가 아닌 거의 95% 정도 수준이 비수치 데이터인 겁니다. 비수치 데이터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뭡니까?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뜬 거 텍스트 데이터죠. 텍스트 데이터. 또는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미지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또는 여러분들 오디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는 듣는 비디오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 영상 관련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뭐 무궁무진하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아래 그림을 보면 이게 뭐 영어로 이것저것 잔뜩 적혀 있는데 이게 뭔가 이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워드 크라우드 분석을 해놨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접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으니. 미국의 대통령 중에요. 그 오바마라고 하는 대통령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됐을 때 대통령을 수락하는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문은 이렇게 글자로 되어 있지 않겠어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용한 단어 중에 많이 사용한 거는 글자 크기를 크게, 사용한 빈도가 적은 거는 글자 크기가 작게 표현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텍스트, 글자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그런 것들을 사용했나 하는 그런 빈번한 정도, 빈도를 이 문자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빈도표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이게 워드 크라우드입니다. 거기 보면 will 이런 게 되게 글자가 크죠. 뭐뭐 할 것이다. promise, 나 약속하겠다. 아메리카, 미국. 그 보면 존 맥케인, 그럼 그때 경쟁했던 후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설문에 등장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수치 데이터가 아닌 그런 텍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에게 분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2012년 8월 15일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캡처해 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진을 보면은 뭐 알만한 분일 겁니다. 보면은 이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호소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요. 제목이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났습니다. 신뢰박, 국민, 이런 단어가 116회 이용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89회가 사용이 된 겁니다. 과연 약속 22회 지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한 빈도가 많은 것은 거기 그림 화면에 보면 국민이 되게 크게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크게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을 통해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권자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런 전형적인 정치인들의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 이렇게 그 문자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같이 이렇게 좀 경쟁이 됐던 사람 중에 여러분들 화면에 보면 누군지 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우에는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통의 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통의 안. 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안철수의 이름의 첫 글자를 딴 거겠죠. 그래서 이 후보는 우리라고 하는 걸 73회 썼고요. 사회라고 하는 걸 64회를 사용을 했고요. 단어를. 문제를 25회를 썼습니다. 또 생각 이런 걸 60회 해봅시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공동의 가치를 제시해서 현재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와 현재 가치 자기와 공감을 추구하는 이렇게 제의하는 그런 화법을 구사하는 특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요. 그림 화면에 보면 그래서 우리라는 글자가 되게 크죠. 사회라고 하는 글자도 되게 크고요. 생각이라고 하는 글자도 되게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용된 단어의 빈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글자를 크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워드 크라우드 분석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입학해서 이런 것들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쉽게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것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보면은요, 슬라이드 9쪽에 해당이 되는데요. 비수치 분야의 또 하나는 이제 검색과 관련되는 걸 여러분들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 검색 단어를 제가 뭐라고 썼냐면 한번 살펴보세요. 구글이란 옆에 보면 BAYIS 이렇게 타이핑을 했죠, 제가. 그리고 엔터 키를 누르면 밑에가 이렇게 나와요. 원래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타이핑을 하다 보면 오타를 칠 때가 있지 않아요? 원래는 제가 BAYES를 쳤어야 되거든요. 이 데이터 분석 또 데이터 과학이나 통계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는 뭐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들어봤잖아요. 여기서는 베이즈 정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베이즈 정리를 보기 위해서 BAYES를 쳤어야 되는데 타이핑을 오류를 해서 BAYIS를 치고 엔터 키를 눌렀는데 오히려 내가 잘못 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찾으셨나요? 하고 제가 원하는 게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오타를 치는 사람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고 그런 데이터조차 다 기록으로 관리를 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구글이 세계적으로 이런 검색과 관련돼서 누구랑 상대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그런 기업으로서 성장돼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구글은 제가 생각을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 또 하나가 이제 페이스북 화면인데요. 요새는 이제 학생들이 페이스북보다는 여러분들 이제 인스타그램 이런 거 되게 더 즐겨 하죠. 저도 페이스북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 화면에 나와 있는 좌측에 있는 사진이 제 얼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강좌를 들으면서 제 얼굴을 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조금 젊은 시절입니다. 미국에 교환교수로 갔을 때 미국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보면은 얼굴이 많이 다릅니다. 저거와. 예.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페이스북에 가입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작년 2019년 11월 기준으로 약 한 22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페이스북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광고 수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지금 성장돼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페이스북과 유사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사실은 나타났었죠. 여러분들 다 혹시 기억할지 모르지만 도토리 이런 거 기억나나요? 싸이월드라고 하는 겁니다. 싸이월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성장을 못 시켰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에 비해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세계적인 어떤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것들이 창의적으로 만들어진 기업을 보다도 어떻게 잘 비즈니스를 연결을 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그런 거에 여러분들 이런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이런 데이터 과학을 전공해서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의 데이터의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예전에 데이터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이름을 보면 여러분들 누군지 대충 알겠어요? 네. 우리가 아이돌 그룹 또는 뭐 케이팝이라든지 이런 한류 열풍이 이제 등장했을 때 거의 이제 초창기에 여러분들 보면 소녀시대라든지 뭐 2NE1이라든지 뭐 이런 그룹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각광을 받던 시절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은 더 크게 확대돼서 뭐 트와이스라든지 최근에 이제 BTS라고 하는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에 이슈가 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는 소녀시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맨 왼쪽에는 이름을 적어놨고요. 그 다음은 이제 생년월일이 적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신장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우리한테 다가왔던 그런 데이터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보면.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12쪽.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데이터는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즉 이 비수치 분야라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되는 데이터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뭐 트위터에 이런 데이터들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미지 데이터도 있고 텍스트, 글자로 적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 글자를 읽어보면 단언컨대 가장 완벽한 유닛, 스페셜한 그녀들, 소녀시대, 테티서가 찾아왔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녀들의 모습. 어디에서 확인해 볼까요? 뭐 이런 것들이 떠 있는 걸 보고요. 뭐 리트릿이 1460개 달려 있고 관심글은 뭐 609다. 뭐 2014년 9월 23일 오후 7시 04분에 이렇게 등장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의 모습이다. 즉 SNS 상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뭐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죠. 다음 슬라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보면은 시대 변화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인데요. 슬라이드 위에 화면을 보면은 2005년도 사진이죠. 여러분들. 그 아래는 그 이후에 8년 후입니다. 2013년. 지금부터 보더라도 거의 뭐 아직 7년 전인데 위하고 아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위에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보고 있지만 아래는 전부 뭐로 보고 있습니까? 휴대폰으로 보고 촬영하고 있는 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못하는 일이 없죠. 휴대폰이 우리의 이 세상을 지금 바꿔놨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 여러분들 보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또는 빅데이터 시대다. 또는 데이터 과학의 시대다. 또는 인공지능 시대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떠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키워드로 이야기하는 게 ICBM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ICBM. ICBM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뭐 핵탄두 미사일하고 이름이 같지 않습니까? ICBM.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 기억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ICBM의 I가 의미하는 건요. IoT 또는 ICT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또 정보통신 기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우리가 그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의미하고요. ICBM에서 두 번째 글자 C가 의미하는 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겁니다. 클라우드.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컴퓨터에서 필요한 파일이 있으면 친구한테 가서 USB를 꽂으면서 나 이거 하나만 파일 카피해 갈게, 복사해 갈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필요로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그것을 어디 한 군데 올려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을 해서 이렇게 가져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쉽게 여러분들 다가갈 수 있는 게 구글 드라이버 이런 게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것이 ICBM의 C 클라우드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글자 ICBM의 B는 빅데이터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전공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맨 마지막 M이 의미하는 게 모바일, 즉 휴대폰을 말합니다. 그 네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현 시대에 있어서 시대를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DNA라고 하는 말도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DNA의 D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가운데 N자는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구조. 그리고 맨 마지막 A는 AI, 즉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로부터 인공지능까지. 그러니까 빅데이터 플러스 AI가 지금 가장 뛰어난 핫한 이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분야가 가장 전문가가 필요하냐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과 AI 분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플러스 AI, 이거보다 더 경쟁력을 갖춘 언어는 현재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빅데이터와 AI는 따로 떨어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안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좋은 분석을 이끌어내서 그것을 제품으로 만들어내면 그게 인공지능 AI 제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와 관련되는 전공을 여러분들은 선택을 했고 그와 관련되는 공부를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과학 이것이 얼마나 지금 각광이고 바람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내가 대학에 와서 이와 관련되는 전공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나는 어떤 역량을 길러야지 전문가로서 성장해서 이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슬라이드 15쪽과 16쪽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15쪽 슬라이드를 보면요. 그 데이터 혁명이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 레볼루션.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데이터가 좀 부족했던 그런 시절에 살아왔다면 지금은 너무도 넘쳐나는, 너무도 범람하는 그런 데이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넘쳐나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분석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이런 새로운 프로페셔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있고 그와 관련되는 인력을 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런 전문가들은 엄청나게 좋은 대우를 받고 이 사회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이터 새로운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능력을 길러야 되는가? 거기 여러분들 화면에 세 줄이 적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하고 잘 요약하는 그런 걸 데이터를 기술한다고 합니다. 데이터 디스크립션.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신용 점수를 만들어낸다든지 우수 고객을 찾아낸다든지 이런 통계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이 데이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데이터 분석 능력을 기르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 근데 그런 것들을 데이터의 크기가 대단히 크다 보니까 손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기업에 가면은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일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은 점점 더 중요하고 더욱더 강조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 교육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에서는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관련해서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SPS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제 그 교육을 할 거고요. 2학년 올라가면 이제 세스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또 배울 거고요. 또 여러분들 공짜 프로그램인 R이라든지 들어봤겠지만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빅데이터 분석 도구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처리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컴퓨팅 능력을 반드시 길러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대부분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팀들이 구성돼서 협업을 통해서 일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IT 쪽에 관련되는 팀이 있고요.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전문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있고요. 그 분석 결과를 기업의 비즈니스에 마케팅에 활용하는 그런 어떤 마케팅 전문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 결과들을 남들에게 잘 소통하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능력이고 다른 말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꾼이 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 이야기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남의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그런 훈련도 돼야 되고요. 또 있는 내용을 잘 읽는 그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정리해서 남에게 표현하는 그런 발표 능력, 대화 능력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책을 읽어서 그런 인문사회적인 소양을 쌓아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4학년 내내 전공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될 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맨 아래 보면은 구글의 칩 이코노미스트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 좀 꽤 된 이야기입니다. 데이터 프로페셔널이 앞으로 가장 매력적인 남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현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구글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데이터 분석 전문가 또는 데이터 분석을 다루는 그런 것들의 눈을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또는 인공지능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다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능력을 방금 한 이야기를 통해서 기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뛰어난 전문가로 성장을 해서 4년 후 졸업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만나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이 그림은 더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그 잡지에 나와 있는 사파입니다. 그림을 제가 이렇게 캡처해 온 건데요. 막 비가 내리고 있죠. 여러분들 보면 알지만 이 비를 잘 보면요. 그 비가 다 0 아님 1입니다. 즉 컴퓨터를 킨다 그러면 ON이죠. 1이에요. 껐다 그러면 OFF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진수인 거죠. 이진수 0일로. 그런 것들이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디지털 레인이 내리고 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데이터 전문가는 거기서 데이터 전문가가 우산을 거꾸로 들고 있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범람하는 데이터 중에 우리에게 의미 있는 정보와 지식을 잘 발굴해서 사회의 영양분을 이렇게 우산을 거꾸로 해서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전문가가 이 시대에 지금 현재 가장 요구되고 있는 전문가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 능력을 길러서 이런 데이터 프로페셔널로 성장해서 이 사회에 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관점이 우리과 교수님들 전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는 내용이고 그런 걸 길러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첫 주에 여러분들 이렇게 그 온라인을 통해서 만났는데요. 첫 주 강의는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이 사회에서 보여지는 모습,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런 데이터 과학에서 다루게 되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통계학의 기본적인 사항이라든지 또는 데이터를 잘 기술하는 즉 정리하고 요약하는 그런 것들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